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전해드리는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거래를 급락한 분을 만회하지는 못했는데요. 오른 지수들도 소폭의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장중에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 점이 기술주들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3대 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의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의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시면요. 다우 지수의 경우에는 0.26%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34,390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도 소폭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0.16%의 오름세가 나타났는데요. 4,359선에 종가를 썼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만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0.24%가 빠지면서 14,512선에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수의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지수 장 초반에 그렇게 큰 힘을 내지는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우리 지수도 요즘에 하락하는 모양새가 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이어서 살펴보시면 요즘에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 높아지고 있지만 확진자 수 계속 2,000명대, 3,000명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 살펴보시면 2,56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조심하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대 시장은 어떤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0.11%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 들어있고요. 3,063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시면 0.69%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1,000선 그래도 위에서 거래는 됩니다. 1,008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선물지수 살펴보시면 강보 합세를 보입니다. 400선 조금 아래에서 399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 523종목은 오르고 있지만요. 319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보시면 902종목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433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먼저 보시면요.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환율 지금 1,185원, 4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들이 사들여 주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682억 원, 또 개인 투자자는 2,160억 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지만요. 기관 투자자는 2,910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수급 상황은 장 마감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041억 원, 기관 투자자는 111억 원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요. 개인 투자자는 1,229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양상 펼치고 있는지 보시면요. 혼조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나란히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강보 합세를 보이면서 74,200원 선을 지나주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3분기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을 함께 내놨습니다. 이어서 네이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금 주가가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약보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규제 이슈가 안정화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38만 6천 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보시면요. 위탁 생산하는 모더나 백신이 다음 달 중에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을 나타냈지만 주가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0.23%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87만 2천 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삼성 SDI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0.71%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70만 4천 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 리비안이 11월 중에 상장할 것이라는 이슈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롤스로이스의 첫 전기 자동차에 지금 2차 전지를 공급할 예정일 것이다라는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SDI는 삼성 SDI의 경우에는 롤스로이스의 첫 전기 자동차에 2차 전지 공급할 예정이라는 이슈가 나와 있지만 하지만 지금 주가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0만 4천 원 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어서 SK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극재 시장 진출을 위해서 추진 중이던 영국 넥시온과의 합작법인 투자가 지금 되지 않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급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9.55%, 9.8%까지 급락하면서 18만 원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두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의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지금 수소 관련 전문회사를 설립한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10만 1,0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북 경협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초에 남북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종목들에서 아침부터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현대 엘리베이 보시면 하지만 장 초반에 보여줬던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2.81%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49,400원 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로템까지 살펴보시면 1.04%의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24,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시총 상위 종목들 내에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HLB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은 빨간불을 켜주면서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상황인데요. 펄어비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0.25%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8만 9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신작 기대감이 전해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북 경협주들 코스닥 시장에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의 주가 양상을 보시면 장 초반에 고가보다 꽤 많이 빠지면서 음봉을 조금 길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1.12%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요. 13,550원에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원 대아티아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0.29%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6,910원에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JS티나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JS티나가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가 넘게 올라주면서 4,59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원의 경우에 제가 앞서서 삼성 SDI에서 잘못 전해드렸었는데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의 리비안이 지금 11월 중에 상장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을 호재로 받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루시드 모터스가 루시드 에어를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세원이 지금 주가 양상이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보여줬던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윗꼬리를 조금 길게 단 양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4%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주가는 6,42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솔리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의 경우에는 영국 런던의 지하철 공사 관련 매출이 개시가 되면서 실적이 크게 호전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4.48%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7,000원에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섬유 의복 업종에서 가장 큰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디에프가 5% 넘게 올라주고 있고요. 그 뒤를 신원이 잇고 있습니다. 통신업과 의료 정밀, 기계, 서비스 업종도 전거래보다 오름세 나타내주면서 1%대 내외에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업종이 지금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38%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은 KCC입니다. 4.83%까지 빠지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은행과 운수창고, 철강금속 업종에서도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 오락문화 업종이 가장 큰 강세를 보여줍니다. 3%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쇼박스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17.94%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초록뱀 미디어와 키스트 역시도 7%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일반 전기전자와 방송 서비스, 통신 방송 서비스, 출판 매체 복제에서도 1%에서 2%대의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 업종이 그래도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니 그래도 지금 약보 합세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을 살펴보시면 3일입니다. 2.29%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의료 정밀기기와
디지털 콘텐츠, 정보기기, 조기 목재 업종 역시도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양대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업종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양상을 펼쳐주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텔레콤, SK하이닉스는 순매수를 해주고 있지만요. 반면에 아난티와 삼성전자 우선주, 롯데정밀화학은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요즘에 우리 증시를 보니까 하락세가 굉장히 짙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증시 하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상당히 또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 초반에는 굉장히 좋다가 그러니까요. 1월, 2월까지 좋다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몇 번의 굴곡이 있었는데요. 지금 또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3,000포인트 위에 있긴 하지만 오늘은 좀 약간의 오름세가 나타나지만 어제 또 크게 빠지면서 굉장히 절차절명의 기로에 놓여진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따른 이유는 뭐 지금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뭔가의 그런 혼란스러운 뭐 황다그룹 사태라던가 이런 점들 또 미국의 테이퍼링 등등이 좀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하고요. 이 밖에도 환율 그리고 유가, 금리, 반도체, 업황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악재가 지금 악재가 겹쳐지면서 한국 증시를 강타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오름세가 나타나지만 그렇죠. 어제는 1000포인트가 무너졌었죠. 이게 이제 최근에 1060까지 갔다가 1000포인트 넘어지면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했고 오늘 또 약간 3000이 위험했습니다. 코스피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000이 위험했는데 어제 3030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3000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전망들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지금 오늘 장 초반에는 뭐 괜찮습니다. 아까 전에 9시 시작하고 나서 코스피가 0.3%가량 빠지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 10시에는 좀 괜찮은 상황인데요. 여전히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은 리스크 관리 우리나라 증시의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리스크 관리에 좀 초점을 두고 주식을 임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만 볼 게 아닌 게 미국 시장을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뉴욕 증시 상황은 요즘 어떤가요? 뉴욕 증시가 사실 뭐 굉장히 좋게 잘 가다가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뭐 우리 뭐 강남 불패, 부동산 강남 불패 그런 것처럼 미국 불패 뭐 이런 미국 주식 불패.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약간씩 꺾이고 있습니다. 지금 8월까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다우 지수가요. 8월 16 이거 화면 보시면요. 이게 다우 지수입니다.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물론 이때는 코비드 그때 사태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코로나 점점 이렇게 뭐 위드 코로나 식으로 가면서 또 백신도 나오고 치료도 나오면서 계속 올라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아졌었죠. 코로나 이전에 이때였는데 그래서 또 미국의 빅테크주들 BBIG 뭐 등등 테슬라라던가 아니면 아마존 등등이 치고 올라가면서 애플도 그렇고요. 올라가는데 8월부터 꺾입니다. 8월부터 해서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미국도 8월부터 해서 지금 약간 추세가 안 좋아요. 지금 다우지수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나라들이 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다우는 소폭 오름세였고 나스닥은 소폭 약세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 상황은 좀 깨져 있다. 지금 왜냐하면 이게 장기 이동평균선이 120의 이동평균선에서 약간 하회한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의 데드크로스라는 점에서 이런 불확실성 또 뭐 여러 가지 최근에 또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데요. 달러가 이제
이 선호되는 거는 사실 미국 입장에선 좋긴 좋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만약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미국 증시는 위험 자산이니까 네. 주식 투자는 위험 자산이니까 위험 자산인 주식을 팔고 달러를 사들인다. 뭐 이렇게도 해석되니까요. 수급 상황에서 위험 자산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뭐 안전 자산이 달러에서 매수세가 나온다 한다면요. 증시에는 경쟁자의 선방이 안 좋게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달러가 좋은 게 마냥 미국의 또 좋은 점은 아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해석하시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당연히 더 안 좋겠죠. 달러는 사실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에서 상대적인 한국 원화의 약세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 따라서는 우리한테는 또 안 좋은 뭐 그런 상황이고 뉴욕 주식 시장 역시 현재로서는 약간 불확실성이 짙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뉴욕 증시는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뉴욕 증시는 왜 내림세를 보이는 건가요? 그렇죠. 가장 큰 이유로는 테이퍼링이 네. 있겠습니다. 최근에 FOMC 회의 결과에서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좀 발언을 했었고요. 지금 9월 FOMC에서 지금 매파와 이제 비둘기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점 도표에서요 매파적으로 나온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비둘기 그러면 사실 우리 지금 비둘기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최근에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요. 이 병균도 많이 옮기고 해가지고. 그렇죠. 예전엔 평화의 상징이었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평화의 상징이라서 사실 비둘기파는 굉장히 평화적이고 네. 좋은 사람들, 경기를 부양하려는 사람들이 비둘기파죠. 매파는 이제 사납게 생긴 독수리 매 이렇게 해서 공격적이다 해서 매파는 찍어 누른다 이런 식인데 원래 이제 비둘기파가 미국 그 시장에서 FOMC에서 좀 강세를 나타내다가 최근에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기울었죠. 매파로. 그래서 지금 긴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FOMC의 결과가 지금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실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지금. 그래서 그런 식에 따라서 금리가 이제 흔들리니까 네. 지금 미국에서 테이퍼링 뭐 이런 정도가 나타나고요. 또 그리고 뉴욕 증시 하락에 이제 미국만의 상황도 아니고 저기 중국의 헝다그룹 최근에 디폴트 우려 그렇죠. 이런 점들이 또 강력하게 또 작용을 했죠. 자, 그러면서 환율도 계속해서 꿈틀꿈틀거리면서 좀 크게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미국과 중국 둘 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연방정부 셧다운 이런 혼란들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뉴욕 증시 약세로 작용했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요. 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걸 더 신뢰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많이 오른 건요. 이게 떨어져요, 원래. 그렇죠. 다른 이유들보다 일단 네. 많이 올랐다.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의 뭐 애플이라던가 뭐 테슬라, 아마존 다 좋아요. 지금도 저는 다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이 오른 기업들은 항상 이렇게 또 떨어지더라고요. 카카오도 생각해 보시면 그때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7월, 6월까지. 근데 또 많이 오른 거는 또 규제가 또 나오고 이게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식시장의 순환의 역사 이런 걸 보시면요.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른 것들 이렇게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돈 잃고 이렇게 하시는 게 보다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밑에 있는 종목들 좀 안정적으로 사가지고 주식 투자 수익 내야 된다. 이런 교훈들이 있거든요. 네. 철학적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시면서 알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미국 상원의 예산안 부결 소식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연방정부의 셧다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화 될까요? 지금 미국이 연방정부 셧다운과 디폴트에 네.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헝다그룹도 디폴트 뭐 그랬는데 연방정부도 미국에 지금 디폴트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거는 연방정부가 디폴트가 돼도 미국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아까 전에 또 달러 얘기 나왔었는데 달러는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미국은 절대 지금 망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달러에 투자했다고 뭐 달러를 몽땅 망해서 없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근데 미국의 정치 체제, 연방 정부가 또 이제 이번에 예산안을 처리를 못한다. 라고 한다면요. 연방 정부가 폐쇄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은 3주 안에 국가의 뭐 부도 사태 이런 것들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연방정부가 셧다운되고 또 다음에 또 다른 행정부가 또 들어설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자체적인 정치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미국 전체적인 국가 위기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은 금융 위기와 또 재앙이 올 것이다. 막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도가 차서 재무부가 비상 조치로 정부 살림을 꾸려왔는데요. 법적으로 이제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은 미국이 국가 부도를 맞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금융위원회 뭐 이런 청문회에서 또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막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위기는 맞는데 제가 봤을 때 뭐 이렇게 망하거나 부도 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부채가 굉장히 많은 나라였고, 네.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 비교를 해보면요. 적자예요, 미국은.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수출 수입하면 흑자잖아요. 우리나라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죠. 뭐 반도체라던가 자동차, 뭐 그다음 냉장고, 뭐 이런 세탁기 이런 것도 가전제품 다 이제 삼성, LG, 뭐 현대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파는 거보다 사들이는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적자 되는 상황에서 부채 한도가 자꾸 빚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그런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최악의 경우에는 뭐 달러가 사실 기축통화니까 전 세계적 기축통화다 보니까 최악의 경우는 달러를 막 찍어낼 수도 있는 미국만의 권리죠. 우리는 한국 원화를 막 찍어내면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굉장히 막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건데 미국은 또 약간 다른 게 달러가 전 세계에 약간 기축통화다 보니까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한 그런 거 보면 달러를 최악의 경우는 뭐 달러를 막 찍어내서 그런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도나 망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약간은 이런 점들을 계속해서 셧다운이 안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이번에 또 부채 한도라던가 이런 점들을 계속해서 좀 노력해 나가서 셧다운과 부도를 최악의 경우는 피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이야기 이렇게 짚어보고 또 중국 시장 이야기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헝다그룹이 디폴트 위기인데요. 그럼 일단은 채무 이행 현황을 먼저 좀 짚어볼까요? 지금 중국이요. 채무 헝다그룹이 네. 굉장히 부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이제 주식도 알아봐야 되는데 부채가 너무 많은 기업은 저는 웬만하면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무제표의 부채 비율을 항상 확인하시고 웬만하면 100% 전후대로 100% 이하가 좋은데 헝다그룹은요 이번에 원래 982억 원을 지금 채권 이자를 냈어야 되는데 내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8,350만 달러인데 982억 원을 내지 못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압박이 들어가고 있고 디폴트 위기가 고조되는데 지금 2024년까지 만기 도래 달러 채권 보유자에게 559억 원 가량의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이자라 그랬잖아요. 이자입니다, 이자. 그렇죠. 이자죠. 그러면 이자가 559억이니까 원금이 또 있죠. 원금도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부동산 개발업체죠, 헝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지금 상당히 또 이 디폴트 우려가 있는데 중국 정부도 약간은 헝다에 대해서 약간 손을 놓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 헝다가 좀 약간 디폴트 사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당장 된다기보다는 아까 2024년 만기까지니까 뭐 내년이나 이제 2023년, 2024년 정도에는 디폴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네. 상황으로 부도 위기가 높다. 화면에 나가고 네, 있는데. 2년, 3년 만에 높은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헝다가 일단 시한을 연장하는 거는 미봉책이라는 의견도 있잖아요. 또 다른 전망은 또 어떻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자를 당장 지급해서 갚아야 되는데 자꾸 연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으라고 요청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을 당장 매달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고 잠깐만 나중에 갚을게 이런 식으로 자꾸 미루는 거죠. 미루는데 이 나중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자가 쌓이고 이자에 쌓여서 점점 불어나잖아요.
이거 지금 이거는 더 이제 디폴트 사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수익이 잘 나는 회사면 괜찮은데 수익이 뭐 그렇게 지금 잘 나오지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요 너무 미봉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단기적인 이 나쁜 점을 틀어 막으려고 장기적으로 더 안 좋은 길로 가고 있어요. 헝다가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댐이 있잖아요. 댐. 네. 댐이 이제 이 물이 이렇게 막 흘러 나오는데 댐이 터졌어요. 금이 가고. 그럼 금이 가면 댐을 다시 만들던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댐을 다시 만들던가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테이프를 바른다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약간 뭐 손가락으로 막는다고 그런 거 네. 있잖아요. 막 구멍이 났으면 손가락으로 막아서 물이 당장 새는 것만 막는 거죠. 근데 손가락으로 막으면 뭐예요? 그 구멍에. 결국은 댐이 무너지면은 다 손가락으로 막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봉책을 쓰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결국에 채권의 공식 디폴트를 선언하고 부동산 사업 전체 또는 일부분을 당국의 통제하에 있는 국유기업에 넘길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해요. 예전에 이제 대우조선해양 뭐 회계 부정 사건도 있었고 해가지고 근데 그건 이제 그 당시에 원래 국유 공기업 이미지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면요 국유 나라에서 관리하는 회사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또 괜찮은 거죠. 차라리 그렇게 되면은 헝다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일각의 주장이고 이 의견인 거지 이게 뭐 100% 그렇게 된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런 사태가 국유 기업이 돼버리면 안정적이 되겠지만 또 그렇게 안 되면은 이게 또 일파만파로 또 커질 수 있는 거고 커질 수 있는 이런 점들이 중국에 지금 아직은 중국 정부가 아직 관망세거든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중국 정부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런 점들을 좀 꾸준히 보면서 중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 중국 시장 전체가 또 증시가 흔들릴 수 있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또 변동성이 심해지는 이런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중국 정부의 대응을 여러분들이 좀 헝다그룹에 대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최근엔 유가도 오르고 있고 금리 인상 이야기도 있잖아요, 전문가님. 그럼 이 점들은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그렇죠.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테이퍼링 해서 뭐 2023년, 2024년까지도 미국 기준금리도 올리고 그 기준금리 올리는 것에 한 발 앞서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5%를 돌파했고 국내 국고채 5년물도 1.9%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렸죠. 네. 올려가지고 미국보다 한 발 앞서서 지금 약간 우리나라가 더 약간 긴축 정책을 더 빨리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가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자꾸 올리면은 이 기업들이 거의 다 이제 부채를 지고 하기 때문에 아까 헝다그룹도 부채 짓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고정금리로 만약에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변동금리로 하면 돈을 빌렸다면 금리가 올라지면 이자가 더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금리 인상은 전 세계적인 하나의 기조 현상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악재다. 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상당히 큰 악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금리 인상은 뭐 그렇습니다. 계속 앞으로 올라갈 거예요. 미국도 네.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업에 투자할 때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웬만해서는 좀 피하자. 부채가 진짜 200%, 300% 넘어가는 기업들은 변동금리로 많이 돈 빌렸다. 뭐 채권이라던가 채권은 그나마 처음에 나올 때 이제 고정 채권의 그런 이자율이 정해져 있게 그나마 괜찮은데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빌리는 변동금리를 빌렸을 때는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유가 같은 경우 WTI가 75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높은 가격대입니다. 작년에 이제 WTI 선물 막 마이너스까지 치기도 했었는데 지금 유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러 가지 기술주나 성장주들이 약간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그래서 고PER, 고퍼주들이 타격을 받았다라는 거고 이에 따라서 뭐 대표적인 고퍼주, 고평가 고성장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가의 상승에 따라서도 좀 지켜봐야 되고 그럴 것 같아요. 뭐 국내 주식으로 좀 보시면요, 유가가 이제 상승하면 정유주라던가 이런 것도 괜찮죠. 정유주 왜냐면 원가 마진 해가지고 또 판매를 하고 이런 거 괜찮은데 네. 또 어떤 거는 좀 약재하면은 비행기
비행기, 항공주들에게 굉장히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지금 자동차도 사실 악재죠. 자동차가 왜냐하면은 지금 아무리 뭐 전기차, 수소차 많이 나와도 현실을 보시면요, 지금 당장 보시면 길거리 나가면요, 전기차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전기차는 이게 파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 간판이. 그 표지판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눈여겨봤거든요.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가 한 10대 1대 정도 있을까 말까? 네. 그 정도면 현재 상황. 앞으로는 뭐 더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현재 아직까지는 90%가 내연기관차다. 그래서 유가가 늘어나면은 확실히 자동차 산업도 안 되고 비행기는요, 지금 전기 비행기가 거의 없다시피 봐야 됩니다. 다 이제 기름으로 그렇죠.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항공업종도 굉장히 유가가 올라가면 타격을 입는다. 굉장히 크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요, 지금 전기 비행기가 상용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전기 비행기 이상하게. 잘 될 것 같은데 제가 업계 예전에 들어보니까 네. 비행기는 거의 다 이제 기름으로 간다고 오. 하더니 현재 상황 기술력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게 이제 충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충전을 해야 되는데 장거리 여행 가면요, 막 10시간, 12시간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비행기 충전소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경유해서 가면 괜찮은데 네. 한 번에 태평양 건너서 막 가고 이런 걸로 보시면요, 충전소가 전기 충전이 또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전기차조차도 지금 네.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네. 충전소 막 만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점이 전 크다고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 비행기는 기름, 근데 유가 자꾸 오르면은 이것에 따라서 항공주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원가 마진에서 그런 점들에 따라서 이런 점들 살펴보시고 혜택을 보는 업종도 있어요. 유가가 올라가면 뭐 정유주 이런 것들은 그렇죠. 네, 뭐 GS 칼텍스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GS 아니면은 이런 정유주들은 또 혜택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재를 찾아보기 힘든 이런 시장입니다. 그럼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증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코스피가 또 3,000 네. 이렇게 또 떨어졌고 코스닥도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1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다가 오늘 약간 올라갔는데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비중 조절이 생명이다. 비중 조절이 조절. 생명이다. 네, 그게 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분석을 해도 100% 맞는 분석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FOMC 그 진짜 천재들, FOMC에서 일하는 사람들 진짜 다 천재입니다. 저보다 훨씬 10배 이상 똑똑한 그런 분들이 미국 FOMC에서 일하고, 근데 그분들끼리도 싸워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네. 비둘기파 친화적으로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매파적으로 가야 된다. 천재들끼리도 의견이 갈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또 정치 싸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망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망을 100% 확신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보다 훨씬 천재들도 의견이 다 갈라집니다. 서로 싸우기 때문에 이게 주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씩 팔고 현금 비중은 늘리고 주가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네. 어제 같은 경우 떨어졌을 때는 또 이렇게 또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저는요, 현금 비중을 약간씩 줄이고 주식을 좀 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번에 좀 파셨으면요. 주식 비율 좀 늘려야. 네, 주식 비중을 지금 한 70%까지는 오. 만약 3,000포인트 오늘 또 빠지면 네. 오늘 또 빠지면 주식 비중 70%까지 늘리고 현금 비중 30% 맞추고 이런 식으로 이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네. 그렇게 가야지. 왜냐하면요, 시장이 빠지면요, 아무리 좋은 게 또 다 빠져요.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 뭐 네이버 등등 다 빠지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리스크 관리의 최우선 첫 번째는 비중 조절이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뭐 흥다그룹 사태라던가 FOMC 뭐 테이퍼링 또 우리 기준금리 인상 여러 가지를 또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기르면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현금을 마련해 놓자. 이 점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를 봤을 때 사실 요즘에 시장에서 호재를 좀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조금 혼란스러운 시장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까지 좀 짚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은 제일인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SK바이오팜 15만 원에 10% 비중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계속 내려가네요. 반등 요소가 있을까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오늘 SK바이오팜은 10만 1,500원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0.49% 내림세 보이면서 10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신약 개발 활발하다. 신약 개발은 활발하다. 네. SK바이오팜의 이 R&D, 새로운 개발되는 또 약품들 있잖아요. 상당히 활발하게 잘하고 있고 그냥 활발해서만은 안 되죠. 이 효능이 있어야 되는데 효과도 굉장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요. 엑스코프리와 수노시가 있는데요. 엑스코프리는 뇌전증 치료제 네. 분야입니다. 뇌전증 치료제로서 상당히 지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래서 지금 경쟁 약품이 있는데요. 기존에 1위 발작, 이거 뇌전증이 발작을 하는 겁니다. 발작을 하는 질병이죠. 발작 소실률 1위 치료제가 기존의 빈펫이었어요. 빈펫. 근데 빈펫에 대비해서 이번에 SK바이오팜이 만든 엑스코프리가 완전 발작 소실률이 2.4에서 4.6%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1위보다도 높으니까 이번에 상당히 좀 치료가 잘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약간의 뭐 우려도 있겠죠. 하지만 전 전반적으로 좋게 보고 SK바이오팜이 또 엑스코프리의 이번 2분기 매출액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14% 올라왔고 올 1분기보다 62% 증가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미국 내에서도 잘 팔리고 여러 가지 잘 되고 있습니다. 뇌전증 치료제. 자, 그래서 이런 점도 좋다고 보고 또 아까 수노시 말씀드렸는데요. 수노시 같은 경우는요. 수면 장애 신약입니다. 수면 장애. 네. 우리가 이제 잠이 안 올 수 있잖아요, 밤에. 저 불면증 있어요. 불면증 있어요? 네. 수면제를 드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점들에는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그래서, 물론 수면제 과다 복용은 안 좋겠지만. 전문가님은 잘 주무시나 봐요. 저도 네. 잠을 못 자요. 최근에 잠이 잘 안 옵니다. 걱정이 그래요? 많은지, 주식 시장 때문에 걱정이 많은지. 자, 근데 이럴 때는 바로 수노시, SK바이오팜에서 만든 수노시가 네. 수면 장애 신약 해가지고 이번에 상당히 효능을 입증 받아가지고요. 캐나다 시장에 또 진출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미국과 유럽에 또 진출했거든요. 유럽과 미국에 진출했다가 또 캐나다 하면 또 상당히 선진국이고 북미로서 상당히 또 인정받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점들 또 부작용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잘 극복을 하고 있고 수면 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는 것들이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SK바이오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수면 장애라던가 아니면은 뇌전증 치료제 잘 되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 저는 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약 개발해서 판매도 잘 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잘 되고 있는 반면에 주가 많이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이 사실 이거 진짜 옛날부터 보시면요. 이거 처음에 신규 상장했을 때 이랬어요. 네. 막 25만 원 막 이렇게 갔었어요. 26만 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때에 비해서 거의 뭐 한 60% 70%가 하락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처음 상장했을 때 매수를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했지만 지금은 상대적인 안정성이 높아졌다. 라고 봤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 매수 관점으로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15만 원에 매수하셨던 분도 인내심 갖고 이런 신약이 판매가 원활하게 되고 있으니까 꾸준하게 인내심 갖고 가져가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팜의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 한번 가져가 보시는 관점으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대상입니다. 대상, 네, 식품 쪽이래요. 네, 대상인데요. 저는 대상이 식품 분야에서 정말 수상을 한다면 진짜 대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기존의 미원이 잘 팔리죠. 네. 미원 그러면요 정말 그 예전에 이병철 고 회장 전 회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 가지 고민이 있다. 이병철 회장 성공했잖아요. 네. 삼성그룹을 세웠고 세 가지 고민이 있는데 하나는 자식이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 가지 있는데 네. 자식이 마음에 안 들고 두 번째는 골프를 좋아하셨습니다. 네.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요 미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네. CJ 제일제당을 통해서 삼성그룹이 식품 활발하게 했는데 네. 기존의 대상그룹의 미원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에서도 미풍이라고 뭐 만들었습니다. 조미료. 네. 조미료 만들었는데 미원이 워낙에 또 강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미원을 하기 힘들었고 요즘은 또 배양육까지도 잘하고 있습니다. 잠깐 노트북 화면 잠깐 보실까요? 네. 미원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60년을 이어온 대상의 자랑입니다. 네. 1956년에 탄생했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의 감칠맛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와 60살 환갑입니다. 환갑. 자 그리고 미원뿐만 아니라 대상에서는 이런 종갓집 김치라던가 잘 만들고 있고 청정원 요즘 청정원 잘 나가죠. 청정원 해가지고 새로운 브랜드도 이렇게 안주라던가 편의점에서도 많이 잘 팔리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 미원과 청정원, 종갓집 김치 등등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요 이런 거에 더불어서 배양육을 만들어요. 배양육이 뭐냐면요. 대체육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대체육은 뭐냐면요. 기존의 고기가 아니라 네. 콩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콩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콩을 딱 먹는데 먹으니까 고기의 식감과 약간 맛이 나는. 고기 맛이 난다. 네. 고기 맛이 나는 콩고기. 약간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동물들을 보호하자 이런 집단이 있잖아요. 협회도 그렇죠. 있고 동물 보호 협회가 있는데 그래서 이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학살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콩고기가 많이 각광을 받았고 비건 요즘 비건들이 많이 뜨고 있죠. 채식주의자. 근데 고기는 못 참지. 이건 못 참지 하면서 고기는 자꾸 먹고 싶어요. 네. 그래서 콩고기가 했는데 콩고기가 나왔는데 이게 콩고기가 맛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콩을 씹어봤자 뭐하냐. 이거 결국은 콩인데 그래서 나왔던 것이 배양육입니다. 콩고기는 대체육이고 네. 배양육은 뭐냐면요. 그 고기 세포 있잖아요. 이 동물 네네. 세포를 만들어요. 오. 이제 DNA를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서 강제로 고기를 만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생명은 아니죠. 그렇죠. 고기 세포로 이 고기를 만들어가지고 돼지 세포로 돼지고기를 만들고. 근데 이제 돼지로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의 인격체로서 동물체로서 막 돌아다니고 네.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세포를 키워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고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는 겁니다. 고기 맛이 똑같아요. 고기 맛이 실제 돼지고기 먹는 거랑 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살아있는 생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먹어도 비슷하게 그게 바로 배양육인데요. 네. 인공 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콩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기 맛을 흉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류가 물 소비량도 줄일 수 있는 똑같은 맛을 내는 이 고기다. 이거를 지금 생산을 위해서 설비를 도입하고 있고 실제로 설비 라인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대상이 배양육 제품을 선보인다 이런 것들 이번 협약도 했습니다. 여러 대양육 선도 기업인 스페이스 F와 세포 배양 이런 거 협약해가지고 저는 대상이 이 차세대 비건도 이제 채식주의자도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네. 동물을 괴롭히지 않고 먹을 수 있다.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상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차트 보시면요. 지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워낙에 저는 식품 기업 중에서 대상을 받을 만한 명품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에 성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BR, PER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잠깐 볼게요. PBR 0.79에다가 PER 6.85입니다. 굉장히 싸고 국민연금도 12% 갖고 있고요. 매출이 계속 꾸준히 늘어납니다. 매출이 늘어나고요. 부채도 얼마 없고 부채도 뭐 134%인데 이 정도 괜찮아요. 이 유보율도 3,200%라서 굉장히 양호하면서 안정적이면서도 여러 가지 시장 식품 기업을 주도하는 미원 이런 브랜드를 갖춘 과연 대상을 받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송범선의 시선 시간에는 대상을 살펴봤습니다. 미원과 더불어서 배양육 시장도 선점한 상황인데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대시장 분위기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파란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약보합세를 보여주면서 3,054선을 지나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세를 그래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빨간불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천선 조금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한 상해 종합지수의 분위기 살펴보시면 상승 출발한 이후에 강보합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26%의 상승률 기록 중인데요. 3,545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1년 넘게 함께했던 오전장 분석이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 보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